춘자야, 제발 이 문 한 번만 열어다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 14년 전 비가 쏟아지던 날 나를 성북동 대문 밖으로 내쫓으며 딸만 셋 낳은 여자는 우리 집에 둘 수 없다고 소리치던 그 여인이 이제 낡은 외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초라한 얼굴로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흔적이 깊게 패인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고 쉼터 앞 팻말을 조용히 응시하던 그 눈빛은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어디에도 갈 데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문은 과거 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무릎 꿇고 쫓겨났던 그 문이었다. 당시 대문 위로 떨어지던 빗방울 소리, 성긴 빗줄기 사이로 번지던 시어머니의 욕설, 그리고 고무신을 잃고 맨발로 쫓겨나던 내 발바닥의 서늘한 감각은 아직도 가끔 악몽처럼 되살아난다. 그 대문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오늘 그 대문 앞에서 나는 서 있었다. 똑같은 위치,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여긴 누군가를 내쫓던 집이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집이 됐어요. 나는 문 안쪽에서 그렇게 속삭였다. 기억 저편에 내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울지 않았다. 무릎도 꿇지 않았다. 그날의 나를 넘어서 있는 사람만이 이 문을 다시 열 자격이 있었다. 1976년 봄, 기와지붕 아래에서 떨어지던 빗방울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성북동은 유난히 비가 잦았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흐린 하늘과 질척한 흙마당이 종갓집 대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딸만 셋 낳고도 체면이 있는 줄 아느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집을 내가 망쳤다. 당장 나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날카롭고 컸다. 마당에 주저앉은 내 치맛자락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치마 속으로 숨어든 세 딸의 손은 작고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다. 첫째는 10살, 둘째는 8살, 막내는 겨우 5. 막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술 끝에 묻은 캐러멜 맛을 곱씹고 있었다. 남편은 그날 없었다. 정확히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다. 시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무심하게 내 앞에 서 있었고 주변엔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대문 틈 사이로 봉숭아 물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딸만 셋 낳았으니 당연하지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지늘게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물에 젖은 고무신이 한 짝 슬며시 마당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둘째가 말했다. 엄마 신발 빠졌어.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엔 숨을 쉬는 것도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애들만이라도 남겨주세요. 학교는 친구들은 입이 바싹 말라와 말은 끊어졌고 그 말 대신 나는 두 손을 모았다. 누군가는 그걸 부처님께 비는 자세라고도 말했지만 그날 나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길 바랐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대문을 쾅 소리와 함께 닫으며 말했다. 다라이는 챙겼지?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라며. 딸내미들 팬티나 챙기고 나가라. 그 다라이 안엔 삐뚤삐뚤한 이름이 적힌 공책 3권, 잘 쓰던 연필, 빨간 고무줄, 그리고 막내가 아끼던 구슬 하나가 섞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나는 세 딸과 함께 대문을 나섰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 집이 제 이름인데? 등기소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네, 오윤희님 명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자의 청구로 경매 개시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당권 설정도 2차례 있었고요. 나는 멍한 얼굴로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봤다. 등기부등본 상단엔 분명히 소유자 오윤이라 적혀 있었고
아래쪽엔 본 적도 없는 서명,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손끝이 싸늘해졌다. 이게 언제? 기억을 되짚었다. 남편이 서류 몇 개만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날, 막내가 열이 펄펄 끓던 밤이었다. 아이의 젖병을 식히고 있던 내 손에 그가 던져주던 서류 뭉치, 그저 다 너 명의로 되어 있는 거니까 걱정 말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 내가 찍은 건 집을 넘기는 사인, 그리고 내 전 재산을 담보로 남편이 대출받도록 만든 이 집의 몰락의 허락서였던 셈이다. 윤희야, 당신 좀 쉬어. 나 이거 급한 거니까. 그때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늘 낮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나는 그 목소리에 길들여진 여자였다. 말을 거역해 본 적 없고 그저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여자. 집안 대소사는 시어머니가 정하고 남편은 결정만 전하는 구조. 나는 그저 얘라고만 말하던 사람. 그런 내가 지금 경매 통보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여인숙 침대에 앉아 아이들 자는 얼굴을 내려다봤다. 엄마, 우리 집 다시 안 가? 막내가 자다 깨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이불을 목까지 당겨 올려주었다. 첫째 선이는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 둘째는 유치원 친구들을 못 본다고 속상해하진 않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더 똑똑했으면, 조금만 더 용기 있었으면. 스스로를 원망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남길 거대한 무너짐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 들러 관련 서류를 떼어오며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 채권 누가 신청한 건가요? 직원은 가볍게 넘겼다. 아, 배우자분께서 직접 담보 잡고 신청하신 거예요. 채무자 김재훈, 소유자 오윤희, 공동생활 유지 명목으로 대출 신청서 적어내셨던데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부부 사이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죠. 서명도 인감도 다 일치하고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분노를 느꼈다. 그동안은 슬픔이었다. 자괴감, 무력감, 망연자실이었다. 하지만 이날 종이에 적힌 서류 이름들, 은행 로고들, 사람들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에 나는 뼛속이 흔들릴 만큼 분노했다. 이게 법이면 나는 언제까지 무릎 꿇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 순간부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다고, 몰랐다고 변명하지 않겠다. 그 무지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경매 날짜가 잡혔다. 성북동 종갓집, 내가 시집왔던 그 집, 아이 셋을 낳고 뺨을 맞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대문을 넘었던 그 집. 그 집이 이제 법원 경매장에 올라왔다. 공고문이 붙은 날 나는 조용히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 앞 골목에 섰다. 목련나무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고 대문은 묵묵히 닫혀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저 집,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야. 근데 왜 우리 못 가요? 막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튿날 경매 입찰 공고를 손에 든 채 나는 광장시장 뒷골목을 돌았다. 목표는 하나. 내가 이 집을 다시 살 거야.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통장 잔고는 3만 원. 지인도 친정도 없었다. 시댁은 당연히 등을 돌렸고 남편은 모습을 감췄다. 그래도 나는 그날부터 양은솥을 구하러 다녔다. 왜냐면 그때 막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엄마, 내일은 국밥 먹을 수 있어요? 국밥?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국밥 한 그릇에 얼마예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딸들을 데리고 여인숙에서 옮겨온 첫날. 시장 뒤편 헌 천막을 얹은 자리에
내가 세운 건 국밥집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국물솥 하나였다. 철제 테이블 하나, 작은 접이식 의자 2개, 그리고 중고로 얻어온 양은 솥 하나. 나는 거기에 나와 세 딸의 운명을 담았다. 양은 솥 안에는 무가 아닌 눈물이 먼저 들어갔다. 물을 썰다 손을 베었고 고기를 삶다 불에 대었고 소금을 넣다 넘쳐 흘러 국물이 바닥을 태웠다. 그 모든 것이 서툴고 하루하루가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은 매일 밤 여인숙 천장에 맺히던 곰팡이보다 덜 지독했고 덜 차가웠다. 이곳에서 살아야겠다. 나는 국을 휘젓다가 그렇게 결심했다. 국밥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시장 상인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고 지나가던 손님들은 내 손을 흘깃보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럴 만도 했다. 내 손은 너무 하얗고 내 얼굴은 너무 고왔고 내 눈은 아직도 성북동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종갓집 며느리였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통에서 국밥을 판다니 그들에겐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국을 계속 끓였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장사가 되지 않아도 아이들 도시락을 싸줄 수 없더라도 그날 저녁 딸들이 함께 천막 안에 앉아 있었다. 엄마, 우리도 도와줄게. 막내가 국자를 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나는 조용히 손등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해야 해.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국밥은 엄마가 끓여야 해. 셋째 날 첫 손님이 왔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마른 손으로 지갑을 꺼내며 작게 말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나는 솥 안에서 조심스럽게 국을 퍼냈다. 기름기가 떠있는 국물, 너무 오래 삶아 부스러진 무, 그리고 간이 조금 짠 고기 몇 점. 맛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국을 천천히 입에 넣더니 한참을 씹고는 말했다. 이 국물, 눈물 맛이 나.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눈물 맛이라니. 나는 정말로 국을 끓이며 울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다음 날도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긴 정성이 있구먼. 이 국은 쉽게 끓인 게 아니야. 이 양은 솥, 오래된 솥 같네. 이 국물은 사람을 살려. 그의 칭찬은 나에게 수십 명의 손님보다 더 큰 위로였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첫째 선이가 작게 속삭였다. 엄마, 나 학교에서 우리 엄마의 국밥이라는 제목으로 장문했어. 선생님이 울었어.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국자를 놓고 아이를 안았다. 엄마, 국밥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도 따뜻하게 해.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밤새 양은 솥을 닦았다. 그때 내 손에 잡히던 감촉은 기름때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데우는 온기였다. 어느 날 시장 상인이 물었다. 사장님, 무 어디서 떴어요? 달고 맛있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청량리 장날 무예요. 정옥 이모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나는 조금씩 시장의 일원이 되어갔다. 김치전 이모, 붕어빵 아저씨, 비닐가게 언니, 그리고 국밥집 윤희. 이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시장이 닫히는 저녁이면 딸들이 국밥집 천막 안에 모여 하루 이야기를 풀어놨다. 막내는 숫자를 세며 오늘은 국밥 8그릇, 내일은 10그릇 하고 외쳤고 둘째는 학교에서 배운 걸 자랑했다. 나는 그 작은 소리에 매일 밤 솥을 더 끓였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이 국밥으로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 이제 윤희는 집을 잃은 여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한 여자였다. 국밥 한 그릇을 팔면서 아이 셋을 지키는 사람, 이름 모를 손님들에게 정성을 담아 하루를 건네는 사람, 광장시장 한켠의 국밥집, 그곳이 내 길의 시작이었다. 국밥이 팔린다는 건 단순히 배고픈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건 윤희에게 내일도 솥을 올릴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점차 윤희를 시장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광장시장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다. 윤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한겨울이면 어둠 속에서 연탄을 갈고 냉수를 끼얹으며 물을 씻고 고기를 삶기 시작했다. 손은 갈라지고 입술은 텄고 살은 항상 물에 젖어 있었지만 윤희는 한 번도 그 일상을 귀찮아하지 않았다. 오늘도 무릎 꿇지 않고 일어나는 아침. 그게 매일 새벽 그녀가 연탄불 앞에서 중얼거리는 주문이었다. 국밥집 천막 옆에서 붕어빵을 팔던 박이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윤희 씨, 무국 잘하네. 옛날엔 나도 장사했어. 애들 둘 고등학교까지 혼자 보냈지 뭐. 처음엔 다들 윤희를 멀찍이 바라봤다. 종갓집 며느리가 무슨 국밥을, 딸 셋 낳고 내쫓긴 여자라며. 그런 수군거림이 소문처럼 퍼졌다. 하지만 윤희는 입을 다물고 손만 저었다. 어떤 말보다 그녀는 국밥으로 대답했다. 국밥의 국물은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진심 없이 끓인 국은 반드시 국물 맛에서 드러났다. 반대로 마음 깊이에서 우러난 정성은 한 숟갈로도 전해졌다. 윤희야, 오늘은 무 좀 덜 익었네. 어제보다 국물은 시원해졌더라. 고기결은 조금만 더 부드럽게 삶아봐. 시장 사람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하지만 거기엔 놀랍게도 악의가 없었다. 그들은 서서히 윤희를 시장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눈치와 거리감 대신 조언과 평가가 오갔고 그 안엔 묵묵한 연대가 깃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장 반상회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다. 우리 점심 국밥집으로 갈까? 윤희 씨네. 거기 괜찮더라. 소고기 푹 고와서 맛도 깊고 밥도 넉넉히 주고. 그날은 윤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루에 국밥 23그릇이 팔린 날이었다. 천막이 좁아 고객을 못 받자 옆 붕어빵 이모가 자기 좌판 일부를 내줬고 포장도 시작하게 됐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국물이 짭조름한데 속이 풀려.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그날 밤 윤희는 오래도록 솥을 닦았다. 솥 안에는 국물이 아닌 이제 사람의 기억이 담기기 시작했다는 걸. 그녀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딸들은 여전히 도왔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작은 손으로 수저를 나르고 김치를 담고 손님에게 인사를 했다. 어느새 국밥집은 윤희의 식당이 아니라 세 딸의 식탁이 되었고 가족의 이름이 되었다. 막내 아라는 스케치북에 희망 국밥이라 써붙였고 둘째는 작은 장부를 만들어 하루 국밥 개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17그릇이야. 내일은 20그릇 팔 수 있을 것 같아. 윤희는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30그릇 도전해볼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 도시락도 싸줄 수 있지? 윤희는 잠시 숨을 삼켰다. 그리고 꾹꾹 참으며 말했다. 응, 꼭 싸줄게. 어느 날 딸의 담임 선생님이 국밥집을 찾아왔다. 윤희 어머님, 선희가 쓴 장문이 학교 안에서 큰 화제입니다. 우리 엄마의 국밥이라는 글이에요. 아이들이 다 울었답니다. 윤희는 놀랐고 선생님은 장문을 한 장 복사해 건넸다. 우리 엄마는 국밥을 끓입니다. 손에 물집이 나도 연탄불에 그을려도 엄마는 울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내 엄마의 국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입니다. 그 글을 읽던 윤희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국밥을 끓이던 손이 솥 안을 휘젓던 국자가 자신의 인생을 버텨낸 증거처럼 느껴졌다. 국밥집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줄을 섰고 포장 주문이 생겼고 지나가던 택시 기사도 일부러 돌아와 여기 그 유명한 국밥집이죠? 하고 물었다.
윤희는 알았다. 이제 이 국밥집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다. 이건 딸들을 지키는 뚝심이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방패였다. 그날 오후 국밥집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을 닫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윤희는 마지막 남은 국을 휘젓고 있었다. 무는 충분히 익었고 고기는 부드럽게 풀어졌다. 딱 이만큼, 딱 이 시간이면 되겠다. 그녀는 연탄불을 끄고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국밥 한 그릇 됩니까? 그 목소리, 그 낮고 조심스러운 어조, 그 목덜미 뒤로 흘러내린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숨 같은 공기. 고개를 들자 그 사람이 서 있었다. 김재훈, 윤희의 전 남편. 성북동 대문 앞에서 그녀를 침묵으로 내쫓고 아이들 얼굴 한 번 안 돌아봤던 남자.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눈가는 깊게 꺼졌고 머리에는 새치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의 입가주름 너머로 어릴 적 딸들이 아빠라고 불렀던 그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오랜만이야. 뭘 원하러 왔어요? 그녀의 말은 싸늘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윤희는 말없이 솥을 열었다.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을 조심스레 퍼담았다.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이 국밥은요. 무릎 꿇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먹는 국밥이에요. 괜찮겠어요? 남자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국을 한 숟갈 뜨며 그는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그럼 왜 왔죠? 설명해야 할 게 있어서. 그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있었다. 윤희는 숨을 죽였다. 그가 건넨 서류엔 8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그리고 문제의 보증 서류. 여기,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알아. 그거 내가 위조했어. 뭐?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윤희의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다. 왜 그랬어요? 왜 내 이름으로 빚을 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도장을 찍었냐고. 당시엔 당신 명의라면 대출이 나올 줄 알았어. 내 명의로는 거절당했고 그땐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날 버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애들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나는 쓰레기야.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솥에서 들려오던 김 끓는 소리조차 그날은 슬프게 느껴졌다. 그가 꺼낸 두 번째 서류는 진술서였다. 자필로 쓴 서명 위조에 대한 법적 인정 진술서. 이거 필요할 줄 알았어. 당신을 지켜주는 데에라도 쓸 수 있으면. 윤희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는 게 의미 있지 않겠어? 그는 실제로 무릎을 꿇었다. 윤희는 재빨리 일어나 외쳤다.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무릎 꿇고 다 끝나면 내가 8년 동안 왜 울었겠어요? 그의 무릎은 젖은 시장 바닥 위에 닿았다. 그 순간 윤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딸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선희는 상황을 직감했고 지선이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막내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기에. 윤희는 딸들 앞에서 처음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애들 앞에선 그만해요. 이 아이들이 다시 무릎 꿇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쓸모없는 짐일 뿐이에요. 그날 밤 윤희는 진술서를 복사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정확히 필요한 날을 위해서. 그리고 장부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 사람은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국밥솥에 물을 올리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전날 밤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진술서 한 장이 작은 나무 서랍 안에서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국밥솥이 끓기 시작했다. 물을 넣고 고기를 넣고 소금을 천천히 풀며 윤희는 생각했다. 이제 다시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이른 오전부터 국밥집 앞엔 사람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이젠 모두 익숙한 얼굴이었다. 사장님, 무는 어제보다 달아요. 오늘 김치 좀 더 익혔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요즘은 여기 국밥 먹고 하루가 풀려요. 딸들 잘 지내죠? 큰애는 고등학교 간다면서요? 그 말들이 윤희의 하루를 일으켰다. 말 한마디, 국밥 한 그릇, 그게 윤희에겐 살아있음의 확인서였다. 며칠 후였다. 국밥을 다 먹은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뉴스 봤어요. 남편분 위조 문제. 윤희는 잠시 손을 멈췄다. 손님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사람 제 서명을 몰래 썼어요. 그래도 사장님은 참 대단해요. 이렇게 가게 지키고 딸들 키우고. 그 말은 조용했지만 솥속 국물처럼 깊고 오래 남았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남편이 집을 경매로 넘겼다더라. 국밥집 사장님 혼자서 법정 다닌대. 딸 셋 다 공부 잘한대. 장학금도 타고. 시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분이 어딨냐. 하루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윤희 씨, 우리 이번 반상회는 윤희 씨네 가게에서 하자. 간식도 국밥으로. 어차피 반찬보다 100배 낫지. 그 집 국밥 먹고 우는 사람도 있대. 나도 울어봤어. 웃음 섞인 말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솥을 더 닦았다. 김이 올라오는 양은 솥, 그 안엔 단순한 국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버텨낸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국밥집 앞엔 희망 국밥 광장시장 안쪽 천막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간판이 붙었다.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 조용히 시장 안쪽 고깃집 아저씨는 물을 공급해주며 말했다. 윤희 씨, 우리 집 소고기 무청 좀 써봐요. 국물 맛에 깊이 들어가. 그날부터 윤희는 무청을 직접 말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래기 국밥을 개발했다. 하루 두세 그릇 나가던 메뉴가 이젠 손님들이 먼저 찾는 대표 메뉴가 되었다. 여기요, 그 울컥하는 시래기 국밥 2개. 셋째 아라는 가게 한켠에 작은 노트를 놓았다. 손님들에게 한 줄씩 쓰고 가달라는 작은 제안.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 국밥은 우리 엄마가 생각나게 해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국밥보다 사장님이 더 따뜻해요. 그 노트는 어느새 사람들의 속마음이 담긴 고백장이 되었고 윤희는 매일 밤 한 장씩 넘기며 자신이 지켜낸 이 국밥집이 이제 누군가의 위안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던 중 문득 찾아온 사람 하나. 수척한 얼굴, 안절부절 못한 손짓.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그 위조 사건 사장님 맞으시죠?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 제 이름 도용해서 보증 서고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윤희는 말없이 국밥을 퍼담았다. 여기선 그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정말요? 여긴 한 번은 무릎 꿇은 사람들이 다시 서는 자리니까요. 그 말에 그 남자는 국밥을 먹다 말고 울었다. 윤희는 말없이 물을 따라줬다. 그날 밤 윤희는 딸들과 함께 가게 바닥을 닦으며 말했다. 너희 아빠가 준 고통 때문에 우린 무너질 뻔했지. 근데 지금은 그 고통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
첫째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는 우리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어. 윤희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맨 뒷장에 새로 생긴 한 항목. 목표, 국밥 100그릇 파는 날. 여성 쉼터 만들기. 딸들 대학 등록금 완납. 내 이름으로 이 집 지키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 하나. 오늘도 무릎 꿇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를 일으켰다. 늦여름 비가 그치고 광장시장 안 국밥집 앞에는 한 줄기 맑은 볕이 들이우고 있었다. 윤희는 국밥솥을 말리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그친 뒤의 고요함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듯한 기척이 바닥을 타고 손끝으로 번져왔다. 그 예감은 정확했다. 그날 오후 국밥집 앞에 낯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비닐가게 이모가 창밖을 가리켰다. 윤희 씨, 혹시 저 차 시댁 식구 아니야? 차 문이 열리고 낯익은 하이힐 소리가 골목 바닥을 두드렸다. 그녀였다. 신우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막내 여동생. 팔짱을 끼고 윤희의 가게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윤희야, 정말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네? 소문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정말 살림을 잘한 거구나. 신우이의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엔 단 한 점의 미안함도 없었다. 윤희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다. 손은 아직 젖은 수건을 쥔 채였다. 성북동 집, 요즘 어떻게 지내? 그거 원래 우리 아버지 거잖아. 너무 오래 너 혼자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윤희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집, 제 이름으로 돼 있었고, 제가 법원 경매에서 돈 주고 샀어요. 그 누구도 동의한 적 없고, 도움 준 적도 없어요. 시고모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종갓집인데, 조상 사진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명절을 그 집에서 보냈는데, 그 사진들 다 챙겨서 보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보내드릴 것도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겠다? 네. 이제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도 며느리였던 사람도 아닙니다. 국밥집 안에서 첫째 선이가 걸어 나왔다. 흰 셔츠 소매를 걷고 책가방을 맨 채 고개를 들어 신우이를 바라봤다. 저희 엄마는 이 가게도 그 집도 다 혼자 힘으로 지키셨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속엔 당혹감과 질투,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뭘 안다고. 엄마가 무릎 꿇을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윤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문 밖에 저를 내쫓던 그날, 당신들 중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비를 맞으며 다라이 하나 들고 아이 셋 데리고 나갈 때 한마디 위로라도 건넨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제 무릎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세요? 시고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 억지 웃음을 지었다. 윤희야, 그땐 어쩔 수 없었잖니. 어른들 체면이 있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체면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뿌리째 뽑혔고 새 아이가 바닥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 얘기를 하세요? 신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걸 국밥집 입구에 내려놓으려 하자 윤희가 손을 막았다. 놓지 마세요. 이 집은 이제 진심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 딸들은 조용히 윤희 곁에 앉았다. 둘째 지선이가 물었다. 엄마, 혹시 마음 흔들렸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흔들렸던 건 그날 대문 밖이 마지막이었어. 그 말에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문 지킬게요. 그날 밤 윤희는 성북동 저택에 다녀왔다.
아무도 살지 않아 텅 빈 그 집은 낡은 담쟁이 덩굴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잠시 섰다가 손바닥으로 문을 한번 쓸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문은 이제 다시는 나를 내쫓지 못해. 그날 이후 윤희는 국밥집 벽 한켠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그 안엔 손글씨로 적은 글귀 하나가 있었다.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문을 여는 자가 되리라. 성북동 저택의 대문을 다시 여는데 윤희는 한 계절이 걸렸다. 딸들과 함께 새벽마다 도배지를 뜯고 곰팡이 핀 장판을 걷어내며 윤희는 수십 번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서 나는 내쫓겼다. 이제 여기서 누군가를 받아들일 것이다. 방 한 곳곳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닥을 문지르면 한때 아이들이 끄적인 낙서가 보였고 부엌 벽장 안엔 윤희가 직접 짠 앞치마가 낡고 누렇게 변한 채 걸려 있었다. 그걸 손에 들고 윤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앞치마를 입고 내가 차려줬던 밥이 누구에겐 당연한 권력처럼 여겨졌었지. 이제 그 앞치마를 입고 다른 여자의 밥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성북동 저택의 앞마당은 봄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봄이라는 이름에는 윤희의 숨은 뜻이 담겨 있었다. 춘자, 친정엄마가 지어준 이름의 의미. 추는 따뜻함, 희망, 시작이었고 자는 아이, 씨앗을 의미했다. 윤희는 매일 아침 마당 앞 팻말을 닦으며 말했다. 이 집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 문을 처음으로 누군가 두드렸다. 띠링, 낮은 초인종 소리, 어두워진 하늘, 약하게 비가 흩날리던 밤이었다. 문을 열자 문 앞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인은 목에 멍이 들어 있었고 손엔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뒤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여기 봄집 맞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밥은 드셨어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윤희는 양은 솥에 국을 올렸다. 평소보다 더 오래 끓인 국물에 무와 고기를 넉넉히 넣고 김치와 밥을 내어주었다. 이 국밥은 제가 처음 쫓겨난 날 딸들과 나눠 먹었던 국밥이에요. 국물은 눈물로 간했고 고기는 손에 물집으로 익었어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딸도 천천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몇 숟가락 후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우는 그 모습은 8년 전 윤희가 국밥을 처음 끓이며 울던 모습과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윤희는 작은 방을 열어 보여줬다. 이 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아침엔 따뜻한 물 준비돼 있고 아이에겐 책상이 있어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때 나도 누군가 이런 문을 열어줬다면 내 인생이 덜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지금 저를 여기 있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여자와 딸은 마당에서 고무대야에 빨래를 하고 있었다. 햇살 아래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희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대문을 닫았다. 이제 이 문은 나가는 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문이다. 이후로 봄집은 하나둘 입소자가 늘기 시작했다.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40대 여성, 친척에게 학대를 받고 도망쳐온 대학생, 세 딸을 키우며 갈 곳을 잃은 엄마. 그들의 이야기 속엔 다른 얼굴이지만 똑같은 눈물이 있었다. 밤이면 거실에 모여 함께 국밥을 나눠 먹었고 어떤 날은 서로 손을 잡고 울었으며 다른 날은 조용히 빨래를 개고 국을 데웠다. 어느 날 한 입소자가 윤희에게 물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윤희는 웃었다. 강한 게 아니라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무릎 꿇었던 자리가 언젠가 문을 여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성북동 대문 옆 벽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렸다. 윤희가 직접 쓴 글귀였다. 당신이 무릎 꿇은 그 자리, 언젠가 누군가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혼자 부엌에 앉아 양은 솥을 닦았다. 딸들이 잠든 후에 고요한 시간. 솥 속을 비추는 반짝이는 광택 속에 과거의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윤희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문을 열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추고 있었다. 국밥솥은 이미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고 윤희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을 썰었다. 이제 칼질은 습관이 되었고 국밥의 간은 손끝으로 느껴졌다. 딸들은 모두 제각기 바빴다. 첫째 선희는 도서관에 가기 전 국밥집을 들렀고 둘째 지선은 과학경시대회 준비로 한창이었으며 막내 아라는 봄집에 새로 들어온 언니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선희가 숨을 헐떡이며 가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엄마. 윤희는 깜짝 놀라 국자를 멈췄다. 왜? 무슨 일 있어? 왔어요. 합격 통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윤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손끝이 저릿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말이야? 진짜예요, 엄마. 오늘 아침에 결과 발표 났고 저 정시수석으로 붙었대요. 장학금도 받는다고. 윤희는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았다. 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얼굴이 자꾸만 뭉개져 보였다. 눈물이 흘렀다. 억지로 참았던 울음이 그 순간 터져 나왔다. 엄마 나 법대 갔어요. 엄마가 무릎 꿇었던 자리. 이젠 내가 일으킬게요. 그날 저녁 작은 파티가 열렸다. 지선은 미역국을 끓였고 막내 아라는 과일을 깎아왔다. 윤희는 시장에서 삼겹살 2근을 사왔다. 삼겹살은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었다. 딸들이 말했다. 엄마, 오늘은 복수한 날이에요. 아니,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에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증명. 그날 밤 윤희는 선희와 함께 장부를 펼쳤다. 그곳엔 국밥 하루 매출, 학원비, 연탄가, 딸들 교복비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손으로 눌러 쓴 항목. 첫째 대학 자금 목표 달성. 윤희는 물었다. 이젠 뭘 할까? 선희는 대답했다. 이제 엄마 이름으로 된 국밥집, 법으로도 완벽히 지켜요. 며칠 뒤 윤희는 법원 우편을 받았다. 김재훈 측에서 이혼 무효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윤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딸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엄마, 이건 내가 맡을게요. 내가 변호사 되기 전에 엄마 사건부터 맡을 거예요. 법정에서 엄마 이름을 누가 망가뜨리려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나서서 막을 거야. 지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의대 가면 엄마 손부터 치료할 거야. 그 손에 있던 물집 다 내 손으로 낫게 할 거야. 막내 아라도 말했다. 나는 선생님이 돼서 국밥집 딸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단 걸 아이들에게 알려줄 거야. 윤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그냥 무릎 꿇지 않고 하루하루 살려고 했을 뿐인데 엄마,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윤희는 새 장부를 만들었다. 두 번째 장부 봄집의 기록. 법정 대응 자료 준비 완료. 첫째 서울대 입학. 쉼터 입소자 4명 돌봄 완료. 딸들 진로 지원 계획 수립.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썼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세우고 있다. 전화벨은 밤 10시가 넘어서 울렸다. 시장 마감 정리를 막 마치고 윤희가 솥을 닦고 있던 시간이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름에 윤희의 손이 멈췄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요? 그 목소리는 8년 동안 듣지 않았던 남편 김재훈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국밥집 문에 가족 사정으로 오늘 휴업합니다. 라는 메모를 붙였다. 딸들은 아무 말 없이 윤희 옆에 섰다. 엄마 혼자 갈 수 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첫째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도 같이 갈게요. 그 집에서 무릎 꿇었던 그날 엄마 혼자였잖아요. 성북동 그 집 앞에 다시 섰을 때 윤희는 자신의 무릎이 부들거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무릎이 꿇어지지 않도록 두 손에 딸들이 서 있었다. 병원 복도는 길었고 응급병동 앞엔 시댁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다. 그들이 윤희를 보는 표정은 이전과는 달랐다. 냉소도 없고 경계도 없고 단지 낯설고 조용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움츠러든 어깨, 가느다란 손등에 박힌 주사바늘. 그 모습을 보자 윤희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받았던 상처보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춘자. 눈동자는 탁했지만 분명히 윤희를 보고 있었다. 저예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작은 유기그릇 하나를 윤희 쪽으로 밀었다. 그 유기그릇은 윤희가 시집 올 때 직접 골랐던, 그리고 대문 밖에 내쳐질 때 다라이에 넣지 못했던 그 국밥 그릇이었다. 이걸 지키고 있었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마지막,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심장 모니터는 단순한 선을 그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나온 윤희는 병원 복도에서 시아버지를 마주했다. 그는 머리가 희끗했고 등이 구부정해 있었다. 춘자야. 그 말 한마디에 윤희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나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묵묵히 담배만 피우던 그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 그때 그 집에서 모든 걸 놓고 나왔어요. 이제는 그 손도 잡을 수 없어요. 며칠 후 장례식이 열렸다. 윤희는 딸들과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빈소에 들어섰다.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기 윤희 아니야? 국밥집 한다더니 딸들 다 컸네. 어쩜 저렇게 반듯하게 키웠지? 딸들은 조용히 절을 했고 윤희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날 저녁 시댁의 육촌 도련님이 윤희를 불러 세웠다. 형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에는 윤희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다. 사실 그때 형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윤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원했고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려고 딸 셋을 핑계 삼은 거예요. 그 말에 윤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은 그 여자도 떠났고 형은 혼자입니다. 며칠 후 윤희는 국밥집에서 그 이야기를 딸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했다. 딸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엄마, 우리 이제 더는 울지 말아요. 첫째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윤희는 유기그릇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진실은 다 드러났고 이제 나는 그 진실 위에서 내 이름을 세울 거야. 성북동 저택. 이제는 봄집이라 불리는 그 집엔 새벽이면 늘 구수한 국밥 냄새가 퍼졌다. 윤희는 광장시장 일을 마친 뒤 봄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부엌에 서 있었다. 입소자들의 이불을 살피고 방마다 조용히 창문을 닫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는 일도 이젠 그녀에게 너무 익숙했다. 봄집은 단지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만든 이 집은 고요히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되찾는 공간이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름과 가을 사이 늦은 장마처럼 내리던 비였다. 윤희는 솥에 물을 넣고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대문 앞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몸은 젖었고 손에 든 가방 하나가 바닥에 끌리듯 매달려 있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 쉼터 맞죠? 윤희는 문을 열고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먼저 따뜻한 물부터 드릴게요. 부엌 식탁에 앉은 여자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윤희는 말없이 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다. 잠시 후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저 계속 맞았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한 말이 믿기지 않는 사람처럼 들렸다. 아기까지 잃었어요. 윤희는 손을 멈췄다. 말없이 그 아이의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다. 지금은 국부터 드세요. 여자는 국밥을 보며 울었다. 눈물이 밥알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뚝뚝 떨어졌다. 저기 이 국밥 왜 이렇게 따뜻해요? 윤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눈물 맛이 들어갔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봤다. 다들 말해요. 제가 바보 같다고. 왜 그런 놈한테 시집을 갔냐고.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윤희는 말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랬다고. 이제 도망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을 자리를 찾아야 하니까. 그 여자는 그날 밤 봄집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처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그리고 그 방의 이름은 윤희가 손으로 써붙인 대로였다.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봄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순간 그 새벽 공기에 손이 시렸지만 윤희는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국밥을 끓일 수 있었던 건 차가웠던 시절의 기억을 뜨겁게 덮기 위해서였다. 문득 작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어제 들어온 여성이었다. 저 오늘부터 저도 도와드릴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여기선 아무도 손 놓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무릎 꿇을 일도 없어요. 며칠 뒤 그 여성은 봄집에 오래 머물게 되었다. 심리 상담도 받고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알아봤다. 그리고 어느 날 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집은 누가 후원해줘요? 후원요? 윤희는 웃었다. 여기 운영비는 국밥 팔아서 마련해요. 광장시장 국밥집? 제가 해요. 그 여자는 놀란 듯 물었다. 그럼 사장님 혼자 이걸 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아니에요. 세 딸도 있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다 같이 살아가니까요. 그날 저녁 윤희는 봄집 장부를 펼쳤다. 맨 아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무릎 꿇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봄은 그렇게 조금씩 온다. 가을의 초입, 시장의 햇볕이 낮아지고 국밥집 마당에 황금빛이 내려앉던 날이었다. 윤희는 평소처럼 물을 썰고 있었고 지선은 부엌 구석에서 의대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다.
막내 아라는 봄집 입소자들과 마당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정오를 막 넘긴 시간 한 통의 등기 우편으로 깨졌다. 봉투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취인은 오윤이었다. 윤희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서류를 펼치자 속지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재훈, 원고, 오윤희, 피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혼인 당시 명에 이전된 성북동 부동산은 세금 회피를 위한 명목상 이전이었으며 공동생활 유지 및 가사분담에 따른 기여 재산임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사실상 단독 소유하였으며 이는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의 편취입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선이 달려와 서류를 주워들었다. 한 줄 한 줄 읽던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완전한 법적 공격이에요. 엄마 명의로 돼 있던 집, 그리고 지금의 봄집까지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윤희는 침착하게 물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엄마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요. 며칠 뒤 국밥집 앞에 낯선 고급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재훈이 내렸다. 넥타이는 반듯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는 윤희 앞에 섰다. 윤희야, 오랜만이야. 그 입에 내 이름 올리지 마. 왜 그래? 우린 여전히 법적으로 끝났어요. 그날 내가 무릎 꿇은 순간부터 김재훈은 웃었다. 이 집 원래 내 돈으로 지은 집이야. 기억나지? 명의를 네 이름으로만 해둔 건 세금 때문이었지. 이젠 다 정리하고 법대로 갈 생각이야. 윤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래요. 법대로 갑시다. 그날 밤 윤희는 장부를 펼쳤다. 딸들과 함께 모든 재정 내역, 경매 낙찰 당시의 서류, 그날의 통장 이체 내역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냈다.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봉투 하나. 그 안엔 김재훈이 술에 취해 남겼던 녹음 파일과 서명 위조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며칠 후 서울가정법원에 윤희 측 반박 서류가 제출되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낙찰받았으며 원고의 명의 도용 및 허위 서류 제출 정황이 이미 과거 진술서와 녹취록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사부담, 생계책임, 부동산 낙찰 비용 전부를 피고가 감당하였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제출한 날 쉼터 대문 앞에 섰다. 세 딸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엄마 손을 잡고 법정까지 같이 가요. 더는 혼자서 무릎 꿇지 않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지켜온 집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삶이니까. 서울가정법원 제3별관 303호.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윤희는 세 딸과 함께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선희는 흰 셔츠에 단정한 블레이저를 걸쳤고 지선은 손에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막내 아라도 책가방을 메고 조용히 엄마 옆에 붙어 있었다. 그날 윤희는 재판정에 처음으로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사건 번호 2023-372. 김재훈 외 오윤희 상대로 한 부동산 소유권 반환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재판장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울렸다. 윤희는 정면을 응시했다. 그 옆 김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윤희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미 그 손은 수백 번 솥을 닦았고 수천 번 물을 썰었고 매일매일 국물을 끓였다. 이제는 그 손이 자신을 증명할 시간이었다. 피고 측 발언을 요청합니다. 지선이 일어섰다. 아직 학생이었지만 그날의 지선은
어떤 변호사보다 단단했다. 피고 오윤희는 혼인 중 남편의 서명 위조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낙찰 당시의 통장 이체 내역, 자금 조달 내역, 법원 공고문 및 매각 절차 문서 모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물었다. 원고 측 이에 대한 반론 있습니까? 김재훈 측 변호인이 일어서긴 했지만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경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낙찰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말씀하십시오. 윤희는 차분히 그러나 강하게 말했다. 그 자금은 제가 국밥을 팔아모은 돈입니다. 8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광장시장 골목에서 국밥솥을 올렸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릎을 꿇지 않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 돈으로 딸들 학교를 보냈고 그 돈으로 그 집을 다시 샀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가 제출한 김재훈 씨의 자필 진술서, 서명 위조 인정 녹취록, 경매 당시 낙찰 입찰서와 일치합니다. 또한 피고는 부동산 구입 외에도 현재 성북동 부지를 여성 쉼터로 운영 중이며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증언. 첫째 선희가 증인석에 올랐다.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선희입니다. 피고와의 관계는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오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엄마는 무릎 꿇고 내쫓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한 그릇의 국밥으로 새 아이를 키웠고 지금은 수많은 여성들을 안전하게 맞이하는 쉼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집의 주인은 엄마였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법정안은 조용했다. 그 고요 속에서 윤희는 알 수 있었다.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삶으로 증명한 사람에게 변명은 필요 없었다. 판결은 2주 뒤로 미뤄졌지만 그날 윤희는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장을 나서며 윤희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무서웠어요? 막내가 물었다. 윤희는 미소 지었다. 아니, 예전엔 무서웠지만 오늘은 내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았어. 그날 밤 봄집의 마당엔 조용한 잔치가 열렸다. 입소자들과 딸들이 함께 따뜻한 국밥을 나눴고 웃음이 퍼졌다. 윤희는 마당 한가운데 손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가 살아왔던 이유를 알겠어요. 2024년 봄, 광장시장에선 벚꽃 대신 무청이 바람에 흩날렸다. 국밥집 간판 아래 윤희는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한참을 뒤적이던 그녀는 페이지 맨 마지막 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이제 그 문을 열 수 있다. 성북동 저택. 처음엔 종갓집, 이후엔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그리고 지금은 봄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 윤희는 딸들과 함께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14년 전 그녀가 무릎 꿇고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날도 비가 왔고 그날도 아이들이 옆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윤희는 고무신이 젖은 채 울고 있었고 오늘의 윤희는 굽 높은 단화를 신고 있었다. 이제 들어가요, 엄마. 막내가 손을 잡았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문을 열었다. 기. 녹슨 경첩이 울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울음 같았다. 봄집엔 새 입소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도망치듯 올라왔다. 저 여긴 진짜 아무도 안 때려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여긴 사람이 사람을 다시 배우는 집이에요. 그날 밤 윤희는 대문 앞에 조용히 섰다. 국밥솥이 부엌에서 끓고 있었고 딸들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입소자들은 방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윤희는 대문을 닫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기서 나는 쫓겨났고 이제는 이 집을 지킨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보다 이 집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무릎 꿇고 빌었던 날의 기억은 여전히 윤희의 뼛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기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작은 액자를 붙였다. 대문 한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집은 과거에 사람을 내쫓았고 지금은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무릎 꿇은 여자의 손으로 다시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한 칸 아래 이 문장이 덧붙었다. 대문 앞 저를 내쫓던 시댁, 이제 그 문을 저는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윤희는 처음으로 성북동 저택 앞마당에 큰 솥을 걸고 입소자들과 이웃을 불렀다. 국밥을 나누며 윤희는 말했다. 이 국은 한 여자가 무릎 꿇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무릎을 붙잡지 않도록 이 집의 문을 열어요. 저녁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지선은 진료 실습 이야기를 꺼냈고 선희는 첫 재판 배정 소식을 전했다. 아라는 초등교사 시험 합격 통지를 받고 누나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봄이 왔네. 그녀가 다시 문을 닫기 전 한 소녀가 봄집 대문을 두드렸다. 띠링. 윤희는 조용히 열었다.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 윤희는 14년 전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소녀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는 웃었다. 그래요. 여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이에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한 여자의 무릎에서 시작된 국밥은 이제 세상을 데우는 국물이 되었고 닫혔던 대문은 가장 먼저 열린 문이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옛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 그릇의 국밥처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삶을 버티게 해준다는 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